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망과 좌절은 한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으려 하고 한 사람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너무 가까워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은 거리, 그 적당한 거리는 과연 얼만큼일까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사람 사이에 바로 그 적절한 거리에 대해 말하는 책,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의 인간관계 심리학, 당신과 나 사이 소개해드립니다. 정신과 의사로, 두 아이의 엄마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로 바쁘고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저자 김혜남님은 어느 날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급기야 병원 문까지 닫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그 많던 지인들이 다 사라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런 순간에도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동시에 과거에 건성으로 대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개인적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처럼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관계의 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가 최적의 거리인지를 알려주는데요. 가족이나 연인과는 20cm, 친구는 46cm, 그리고 회사 사람들과는 1.2m로 나누고 그 최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죄책감, 자율성과 독립성, 비교와 분노, 과거의 상처 등 내면의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통찰을 제시함으로써 해묵은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도 제시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 달려와 줄 친구 2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러니 더 이상 애쓰지 말고 거리를 두어라. 오늘 들려드리는 내용들이 꼬여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어느 순간 인간관계가 피곤한 이유. 페이스북에서 맺을 수 있는 친구의 수는 최대 5,000명이라고 한다. 5,000명이 넘으면 더 이상 친구 맺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보통의 사용자들에게 5,000명은 매우 큰 숫자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친구 5,000명을 꽉 채운 사람들이 페이스북상에서 상당히 많다고 한다. SNS는 또 어떤가? 쉴 새 없이 울리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의 단체 대화방 알림은 이를 방해하는 지경이다. 그 알림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줄지어 나열된 대화방을 쉽게 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휴대전화 목록에 빼곡히 저장된 수백 개의 이름과 수많은 SNS 친구들 중에 당신이 필요로 할 때 달려와 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한 설문조사에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 3명에서 5명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 메신저 친구가 350명이나 된다는 한 사람은 갈수록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예전에는 늘어나는 친구 숫자를 보며 우쭐한 적도 있었지만 그중 실제로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은 채 20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세태에 대해 뉴욕대학교 에릭 클리넨버그 교수는 관계의 욕구를 질이 아닌 양으로 채우려는 것은 허망한 시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요즘 관태기에 시달리고 있다. 관태기란 관계와 권태기를 합성한 신조어로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권태를 느끼는 현상을 일컫는다. 새로운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더러 관계 유지에 드는 노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태기에 빠진 이들은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친목 모임이라도 피하고 차라리 혼자 있기를 선택한다. 그처럼 최근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뉴욕대학교 달튼 콘리 교수는 현대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정보, 관계, 노동의 삶의 에너지를 모조리 빼앗기기 때문에 일과 뒤에는 관계를 차단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한 남자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다고 해보자. 이미 지친 그는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쉬고 싶은데 아내는 아까부터 아이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고 안잡을 한다. 아이는 아이대로 아빠가 자신과 놀아주기를 바란다. 그 와중에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왜 대화방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느냐며 동기들끼리 오랜만에 뭉치자는 것이다. 그런데 20분 뒤 정작 그가 급히 뛰어간 곳은 한 병원의 장례식장이었다. 회사 팀장이 모친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인맥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보자면 그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왜 희생해야 하는 건 늘 가까운 관계인 걸까? 일본 소설가 아사히 료는 누구라는 소설에서 인맥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대로 살아있는 것에 뛰고 있는 것을 맥이라고 하는 거야. 너 여러 극단의 뒤풀이 같은 데 가는 모양인데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 지금도 연락하고 있냐? 갑자기 전화해서 갈 수 있어? 그거 정말로 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옥스퍼드 대학교 로빈 덤바 교수는 발칙한 진화론에서 아무리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은 150명이라고 밝히며 이를 던바의 수라고 명명했다. 이때 150명은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쳐 초대받지 않은 술자리에 동석해도 당혹하지 않을 정도의 숫자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먼 옛날 원시부족 마을의 구성원 수가 150명 안팎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호주나 뉴기니, 그린랜드에 거주하는 원시부족의 평균 숫자는 150명 내외라고 한다. 이 법칙에 따르자면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는 많아야 150명이고 실제로 그 이상의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잘 모르는 무의미한 관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름도 가물가물한 SNS 친구들과 휴대전화 목록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며 인간관계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은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인맥들을 정리할 때 덤바의 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이상의 숫자는 별 의미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연락처를 지우려고 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지우고 나면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죽어도 물건을 못 버리던 사람들이 눈을 질끈 감고 안 쓰는 물건들을 치우고 나서 삶이 심플해졌다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다. 안타깝게도 무한한 수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하지도 않은 인간관계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소중한 관계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10대 자녀와 대화하는 데 쓰는 시간은 매주 고작 16분 미만이다.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친구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연락하는 데 쓰는 시간은 1년에 몇 분이나 되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관계일수록 그에 쓰는 시간도 비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우리는 부차적인 관계들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만약 인간관계가 일처럼 생각되고 피곤하게만 느껴진다면 정작 중요한 관계는 내버려둔 채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관계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들을 떠올리며 그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인지부터 결정하라.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더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불필요한 관계를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로부터 기쁨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어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게 된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소모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인간관계가 귀찮고 관계를 정리하는 일조차 피곤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그것은 어쩌면 너무 숨가쁘게 앞으로만 달려가느라 쉬지 못했다는 사실을 마음이 먼저 알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그냥 잘 쉬는 것이 답이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던 기대를 품기 시작한다. 자신이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가 불완전한 자신을 완벽하게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큰 걸까? 어느 순간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오고 실망한 만큼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한다. 기대가 컸던 사람일수록 상대에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화를 내기도 한다.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당연하다는 듯이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것이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기에 숨어 있는 말은 사랑한다면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전화를 해야 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기념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혹시 상대방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너무 몰아붙이면 상대방도 참다 못해 화를 터뜨리게 마련이다. 가까운 만큼 서로의 약점을 잘 알기에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다. 때로는 어떻게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방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기도 한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기에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까지 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만들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일개 의사가 아니라 성공한 병원장이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윗사람들과의 친목 모임이나 술자리가 있으면 남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남편은 연구와 진료에 더 집중하고 싶었다. 사람들을 관리하고 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내는 아니, 남자가 왜 그렇게 야망이 없어? 라며 남편을 몰아붙였다. 둘은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보통 가족이나 연인을 위해 하는 일들에 대해 사랑하니까 라는 이유를 붙인다. 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이 사랑일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휘두르려고 한다. 그를 사랑한다면서 정작 그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싫어하는 걸 하려고 들면 못하게 막기도 한다. 위의 아내도 남편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랐다. 남편이 병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아이가 이뤄주기를 바라는 엄마도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런 엄마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주기보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사랑만 아이에게 준다. 심지어 아이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아이의 뜻을 꺾으려고 든다. 아이에게 엄마는 생명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엄마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분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어쩌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기에 이른다. 욕심과 사랑은 구분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냥 상대방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다.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게 타인을 길들이고 싶어도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부모도 연인도 사랑하는 아이도 나와 같을 수는 없다. 아마도 타인을 길들이려고 애쓸수록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나와 너무나 다르다는 절망적인 사실만 깨닫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은 사랑하면 할수록 슬픔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이해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를 이해하지? 너는 내 편이잖아. 라고 말하는 이유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은 내가 아니기에 나를 오해할 수도 있다. 나는 그저 햇볕이 따가워서 얼굴을 찌푸렸을 뿐인데 그는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니, 그런 오해를 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몰라? 라고 반문하며 서운함을 토로해도 어쩔 수 없다. 전 세계 60억 명의 사람이 모두 그런 억울함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하면 조금 위로가 될까. 오해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나와 가장 가까운 만큼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척척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표현하지 않는데 누가 그걸 알겠는가. 그러니 상대에게 허망한 기대를 품고 실망하고 상대를 미워하기를 반복하는 대신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흔한 연인의 대화를 예로 들어보자. 여자친구는 남자에게 내일도 야근이야? 라고 묻는다. 속으로는 내일은 만난 지 1주년 되는 날인데 저녁에 만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남자친구를 시험하는 것에 불과하다. 차라리 내일 우리 1주년인데 저녁에 만나서 조촐하게 기념할까? 라고 솔직하게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좋다.
그러면 서로 오해할 일도 줄어들어 덜 다투고 싸우느라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상처 입을 일도 줄게 될 테니까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가능하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는 알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 앞에서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화를 내고 초조해야 한다. 앞선 차들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도로가 꽉 막혀 있다고 해보자. 누군가는 그에 대해 분노를 터뜨린다. 하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화를 내고 안절부절 못해봐야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릴 리 만무하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답답하고 속이 터져도 사랑하는 사람에겐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억지로 고치려고 해봐야 고쳐지지 않을 뿐더러 서로 상처만 입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과 말이 상처가 되는 건 한순간이다.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한다.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 10대 청소년에겐 쓸데없는 잔소리로만 들린다는 것을. 잔소리가 자꾸 반복되면 오히려 반항심만 부추긴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그 어떤 힘도 행사하지 않고 상대를 그저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주는 것. 그의 생각과 행동들이 그가 살아온 세월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과거 전부를 끌어안는 것. 그러므로 그의 못나고 초라한 모습도 껴안는 것.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가운데 하나는 뭔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를 숨기지 않아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그 행복에 다가가는 지름길이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필요한 최적의 거리. 멀찍이 떨어져서 숲을 바라보면 숲에 나무가 빽빽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서서 보면 신기하게도 나무들이 서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무들이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자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어느 날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나무들이 서로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햇볕을 더 받기 위해 경쟁하듯 위로만 자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로만 자라다 보면 가지를 뻗고 잎을 만들어 몸체 구석구석을 튼튼하게 만들지 못해서 두 나무 모두 비정상적으로 몸통이 가늘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중엔 약한 비바람도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만다. 각자 올곧이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와 나무 사이의 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거리를 두자고 얘기하면 서운함을 넘어서서 내가 귀찮은가? 혹은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가? 라는 오해부터 하게 된다. 그래서 친밀한 사이일수록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칫하면 서로 깊은 상처를 남기는 문제가 되곤 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게는 거리가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기대고 싶어 하는 의존 욕구만큼이나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독립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 인간관계를 통해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그로 인해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 때문에 남과 다른 나의 정체성이나 독립성이 침해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친밀감과 거리감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다른 한쪽은 멀어진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망과 좌절은 한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침범당하고 싶지 않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사람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만원 버스를 탔을 때 불쾌감을 느끼는 것도 모르는 사람과 거의 붙어 있게 되면서 자신만의 공간인 퍼스널 스페이스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가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나를 구속하려 들까봐 겁을 먹게 된다. 반대로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혼자 있고 싶다고 해보자. 그러면 상대방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은 거리를 확보하는 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 상처 입지 않으며 너무 멀어서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 최적의 거리는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한두 번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다가 상처를 입으면 아프기 때문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게 된다. 다시금 시도했다가 또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처 입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나 자신이 너무나 투명해지는 일이었다. 물방울처럼 유리처럼 투명해지는 일이었다. 스스로 속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겁내지 않는 상태,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는 상태.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건 대단히 가슴 떨린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안 되는 일이니까. 그제야 나는 용기란 한없이 떨리는 몸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됐다. 김현수의 지지 않는 말에 나오는 문장이다. 나를 지키고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용기를 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거리를 두자고 했다가 서로 서먹해지기만 한다면 오히려 관계가 더 어긋난다면 얼마나 괴롭겠는가. 그러나 한번 용기를 내보라. 거리를 둔다는 것은 서먹해지자는 말이 아니다. 그 안에 존중이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거리를 둠으로써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이에서 거리를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가 무엇을 하든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무관심해지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사랑하는 그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간다면 말려야 한다. 그에게 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지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최종 선택은 그의 몫이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곁에는 늘 내가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거리두기다. 서로를 진정 소중히 여기기에 꼭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거리두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또 한 번 상처 입을지라도 용기를 내어보라. 함께 있되 거리를 두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이제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와 당신이 서 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간격은 서로를 자유롭게 만들면서도 서로를 그리워하게 만든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함께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얼마나 좋은가.